만약 다시는 술과 노름에 손을 대시면 그땐 제가 아버님을 업고 저 아래로 함께 뛰어내릴 겁니다. 저승가서 장모님께 아버님을 직접 넘겨드리는 게 꽃분이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옛날 옛적 전라도 어느 고을의 이름만 들어도 배가 부른 만석군 황대감 댁이 있었지요. 황대감 부부에게는 금지옥염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복두라 했지요. 이름처럼 복이 두둑하게 쌓인 것인지 복두 도령은 13살 나이에 이미 웬만한 성인 장정 2명을 합쳐놓은 듯한 거구였습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뱃살은 출렁출렁하니 걸을 때마다 땅 동네 개미들이 지진이 난 줄 알고 피난을 갈 정도였지요. 황대감 댁 귀한 자식이라지만 서당에만 가면 복두 도령은 동네 아이들의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워낙 성정이 느긋하고 세상 근심이 없는 데다 말수까지 적고 내성적이니 아이들은 그를 굴러온 매준이 걸어 다니는 떡판이니 하며 놀려댔습니다. 복두 도령은 그저 허웃거나 서러울 땐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뚝뚝 흘리며 품속에 숨겨온 찐고구마를 씹어 삼킬 뿐이었지요. 그런 복두 도령의 인생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서당에서 물 심부름과 청소를 하던 10살 계집아이 꽃분이였습니다. 꽃분이는 비록 해진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나 눈매가 매섭고 입술이 또랑또랑한 것이 마치 갓 피어난 가시 돋친 장미 같았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심술궂은 도령들이 복두의 서책을 빼서 높다란 소나무 가지 사이에 끼워두고는 뚱보야 나무를 타서 가져가 보렴. 못 가져오면 훈장님께 회초리를 맞을 테다. 하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복두 도령이 나무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쩔쩔매고 있을 때 꽃분이가 툇마루 닦던 걸레를 내려놓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저 도령님은 덩치는 저리 크신데 왜 저리 기가 없으신가? 저러고도 나중에 어른이 되시면 어찌하시려고? 꽃분이는 혀를 한번 차며 아이들에게 걸어갔습니다. 글을 배우는 도령님들이 얘는 배우지 못하셨나 봅니다. 남의 귀한 서책을 더럽히는 것은 학문을 욕보이는 일인 것을 어찌 모르시나요? 당찬 꽃분이의 일침에 장난치던 아이들이 멈칫하며 흩어지자 꽃분이는 차분한 눈빛으로 나무 위를 슬쩍 보더니 근처에 있던 긴 대나무 장대를 가져와 능숙하게 서책 보따리를 툭 건드려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먼지를 툭툭 털어 복두에게 내밀며 꽃분이가 낮게 울초렸지요. 도령님은 덩치가 이렇게 크시면서 요 조그만 장난에 왜 이리 기가 죽으세요? 덩치는 산만해서 저런 철없는 장난에 왜 눈물부터 보이세요? 꽃분이는 떨어진 책을 건네주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 제 할 일을 하러 가버렸습니다. 복두 도령은 멍하니 꽃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당찬 기운이 어쩐지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지요. 그날 이후 복두 도령은 꽃분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란 삼국화를 꺾어 그녀가 일하는 우물가에 매일 같이 두고 오거나 집에서 가져온 귀한 꿀떡을 종이에 곱게 싸서 꽃분이의 바구니 속에 몰래 넣어두곤 했습니다. 복두 도령의 머릿속엔 오직 꽃분이뿐이었습니다. 서당 오는 길에 만난 간식이 생기면 남몰래 꽃분이의 빗자루 옆에 두고 오고 꽃분이가 무거운 물지개를 지면 뒤에서 몰래 손가락 하나로 지게 밑바닥을 받쳐주며 힘을 보탰지요. 비록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는 숫기 없는 뚱보 도령이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꽃분이를 향한 연모의 정이 뱃살만큼이나 두툼하게 쌓여갔습니다. 세월은 흘러 복두 도령은 20이 넘었고 덩치는 산만해졌습니다. 꽃분이는 어머니를 여인 뒤 아버지가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고운 처녀가 되어서도 남의 집 일을 거들며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꽃분이의 아버지는 원래 마을에서 제법 이름난 목수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을 잃은 슬픔을 술로 달래다 보니
어느새 술잔 곁에는 노름판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냥놀이 수준이었으나 점점 판돈이 커지고 빚이 늘어갔지요. 급기야 집안에 농기구며 가재 도구를 하나둘씩 내다 팔더니 마침내 고리 대금업자에게 손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한 판만 이기면 빚을 다 갚고도 남는다. 꽃분이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판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노름판의 악귀들은 그런 급한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교묘한 수법으로 빚더미 위에 빚을 쌓아 올렸지요. 어느 날 밤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꽃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분아,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네가 이 고생이구나.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빚쟁이들에게 너를 팔기로 약조를 해버렸다. 500냥이라는 거금을 갚지 못하면 넌 기방으로 팔려가게 생겼구나. 꽃분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울부짖는 아버지를 보며 차라리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아버지를 원망해봤자 무엇하랴.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바로 그때 황대감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복두도령이 꽃분이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복두도령은 단식투쟁이라도 할 기세로 부모님께 매달렸습니다. 사실 단식이라 해봤자 평소 3그릇 먹던 밥을 2그릇으로 줄이는 정도였지만 귀한 아들 살 빠지는 게 겁이 났던 황대감 부부는 서둘러 거에게 지참금을 들고 꽃분이네를 찾아갔지요. 사돈 어른, 저희 아들놈이 따님을 흠모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으시고 따님을 저희 집 며느리로 삼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꽃분이 아버지는 기쁨과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꽃분이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노름꾼 아버지 때문에 팔려가듯 시집을 가는데 상대가 마을에서 바보뚱보로 소문난 박도령이라니요. 꽃분이는 시집가는 가마 안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 팔자가 기구하여 저런 곰 같은 사내에게 가는구나 싶어 앞날이 캄캄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가마 문을 열고 나온 복두 서방의 표정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팔불출 그 자체였습니다. 각시가 울어 눈이 부은 것을 보고는 아이고 우리 각시 눈에 보석이 맺혔네. 그 눈물 닦으라고 내 제일 고운 비단 손수건을 준비했소라며 호들갑을 떠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어수룩하고 진심 어린지 꽃분이는 울다가도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첫날 밤 꽃분이는 긴장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구에 박서방이 들어오더니 냅다 큰절부터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각시 나 기억하오? 서당 마당에서 나를 지켜주던 그 씩씩한 소녀 말이오. 내가 각시를 공주처럼 모시려고 10년을 기다렸소. 그날 밤 박서방은 잠자리 대신 꽃분이의 발을 따뜻한 물로 정성껏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롱에서 귀한 다과를 잔뜩 꺼내 각시 입에 넣어주기에 바빴지요. 꽃분이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내가 겉은 곰 같아도 속은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눈물의 시집살이는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호강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황대감 댁 며느리가 된 꽃분이의 삶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릴 때만 해도 이제 내 인생은 도살장 끌려가는 소 팔자구나 싶어 눈물을 찍어냈건만 막상 대문을 들어서니 도살장은커녕 극락정토가 따로 없었더랬지요. 가장 먼저 꽃분이를 맞이한 것은 시아버지 황대감의 파격적인 환대였습니다. 황대감은 마을에서 소문난 아들 바보였는데 장가도 못 가고 늙어 죽을까 걱정하던 30 넘은 뚱부 아들이 저토록 똑똑하고 야무진 각시를 데려왔으니 꽃분이가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보였던 게지요. 얘야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 이 집 모든 먹을거리는 내 손에 달렸으니 우리 복두 굶기지 말고 너도 마음껏 먹어라. 네가 우리 집 복덩이로구나.
황대감은 꽃분이가 인사를 올리기도 전에 곡간 열쇠꾸러미를 내밀며 허 웃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집살이가 순탄할 리만은 없었으니 바로 시어머니 조씨 부인의 미묘한 질투가 문제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평생 아들 복두를 품 안에 자식으로 끼고 살았는데 이제 아들의 눈동자 속에 자기가 아닌 꽃분이만 가득 차 있으니 속이 뒤틀릴 수밖에요. 아무리 그래도 예의가 있지 아침 문안 인사가 늦는구나.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으로 한마디 던지려 하면 어디선가 쿵쿵 소리를 내며 복두서방이 나타났습니다. 복두서방은 그 거구로 어머니와 꽃분이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팔불출 노릇을 시작했지요. 어머니, 우리 각시는 어젯밤 제 발 씻겨주느라 잠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옛날에 할머니한테 호된 시집살이 당할 때 눈물 흘리셨다면서요? 그 눈물이 좋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각시 눈에서 물 나오면 제 심장이 비계처럼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아들의 뚱딴지 같은 비유에 시어머니는 기가 차서 뒷목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복두서방은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가 꽃분이에게 나물 다듬는 일이라도 시킬라 치면 냅다 소뚜껑 같은 손으로 나물을 빼서 들었습니다. 각시 손에 흙 묻으면 비단 손수건으로 닦아줘야 하는데 그 비단값이 나물값보다 더 나갑니다. 제가 다듬을 테니 각시는 가서 낮잠이나 한숨 더 자시오. 이러니 꽃분이는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호강에 겨운 며느리로 등극했습니다. 꽃분이는 성격이 당차고 똘똘한지라 시어머니가 은근히 기를 죽이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서방님이 저러는 건 다 어머니를 닮아 정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쩜 그리 아들을 듬직하게 잘 키우셨어요? 꽃분이의 능청에 조씨 부인도 못 이기는 척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도 아들의 성화와 며느리의 살가운 말솜씨에 에구, 저 팔불출 녀석 하면서도 꽃분이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의 꽃분이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근심 없는 뚱보처럼 보였지만 꽃분이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란 것이 늘 가슴 아팠습니다. 박서방은 매일 아침 꽃분이의 밥상에 남몰래 고기 반찬을 숨겨두거나 장날이면 각시에게 어울리는 예쁜 비녀와 화장분을 몰래 사다가 베개 밑에 넣어두었지요. 각시, 이건 내가 장터 나갔다가 길가에 떨어져 있길래 주워온 것이오. 박서방이 내미는 것은 누가 봐도 비싼 은비녀였습니다. 꽃분이가 어처구니 없어 하며 길가에 이런 은비녀가 떨어져 있다고요? 물으면 박서방은 그저 큰 배를 두드리며 허 웃었습니다. 우리 각시가 예쁘니까 길가 돌멩이도 은비녀로 변하는가 보지. 꽃분이는 그런 남편이 우스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어릴 적 서당에서 물지개를 지던 소녀를 이토록 귀하게 여겨주는 남자는 세상 천지에 박서방뿐이었으니까요. 어느덧 꽃분이는 박서방의 넉넉한 품에 안겨 잠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일이 되었고 시집 올 때의 눈물은 어느덧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꽃분이의 친정아버지가 사고를 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를 잃고 시리에 빠져 시작했던 노름이 이제는 병이 되어 사위가 준 지참금마저 다 날리고 거물급 도박꾼들에게 붙잡혀 갔다는 것이었지요. 꽃분이는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하나뿐인 혈육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늘 방 안에서 떡이나 먹으며 허 웃던 박서방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시, 걱정 마시오. 내 장인어른 모셔올 테니 따뜻한 국밥이나 한 그릇 말아놓고 기다리시오. 박서방의 눈빛이 전과는 달리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늘어지게 누워있던 만삭의 멧돼지가 사냥꾼을 마주한 맹수로 변하는 순간이었지요.
박서방은 육중한 몸을 이끌고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한 번에 마당에 흙먼지가 일었고 그 뒷모습은 평소의 둔한 뚱보서방이 아니라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듯한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집안 사람들은 저 덩치로 어딜 가서 무얼 하겠느냐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마는 남편의 뒷모습에서 묘한 신뢰를 느꼈더랬죠. 박서방이 도착한 곳은 고을 변두리에 있는 으슥한 산장이었습니다. 그곳은 뜨내기 도박꾼들과 험악한 고리 대금업자들이 모여 남의 가정을 도륙내는 악의 다툼의 현장이었지요. 산장 앞을 지키던 덩치 큰 장정 둘이 박서방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웬 굴러온 매주냐? 여긴 내 놈 같은 멍청이가 올 곳이 아니다. 장정들이 박서방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몸은 마치 땅 속에 뿌리를 박은 천년 거목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밀어붙이던 장정들이 제 힘에 못 이겨 뒤로 나자빠졌지요. 박서방은 허 웃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내 배가 좀 나와서 밀기 힘들었을 거요. 하지만 내 각시 눈에 눈물 나게 한 놈들은 이 배보다 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 어쩌겠소? 장정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으나 박서방은 그 거구로 믿기지 않는 유연함을 보였습니다. 몽둥이가 날아오면 살짝 배를 내밀어 탄력으로 튕겨내고 장정의 팔을 덥석 잡더니 그대로 허공에 붕 띄워 지붕 위로 던져버렸지요. 휘잉 마이너스 퍽. 박서방은 자신이 한 일에 제 스스로 놀라 입을 떡 벌렸습니다. 내 팔에 이런 힘이 있었나? 싶어 자신의 두툼한 팔뚝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박서방은 도박장 대문을 그저 어깨로 툭 밀었습니다. 그러자 두꺼운 나무 대문이 경첩제 뜯겨나가며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켰지요. 도박장 안에는 꽃분이 아버지가 상투가 풀린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사기 도박꾼들은 박서방의 덩치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칼을 뽑아 들고 위협했습니다. 이 뚱보놈아, 내 장인이 빚진 돈이 500냥이다. 돈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내 놈 가죽이라도 벗겨 팔아야겠다. 이때 박서방의 진면목인 지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박서방이 미리 광가의 연주를 대어 파악한 이 도박단의 사기 수법과 관하에 바친 뇌물 목록이 적힌 장부의 사본이었지요. 내 놈들이 장인어른의 소매에 몰래 넣은 가짜 패는 이미 내가 사람을 시켜 확인해 두었소. 지금 밖에는 내가 부른 관원들이 깔렸으니 곱게 장인어른을 내놓고 여기서 무릎을 꿇겠소. 아니면 내 손에 뼈가 가루가 되도록 으스러지겠소? 악당들이 독이 올라 단체로 달려들자 박서방은 비로소 무의식 중에 감춰둔 힘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도박장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무쇠 화로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성인 넷이 달라붙어도 못 들 무게를 종이장 들듯 든 박서방은 자신의 손에 들린 화로를 보고 다시 한번 눈을 휘둥그레 떴지요. 이것이 정녕 내 힘이란 말인가? 그러나 곧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든 내 각시의 아버지를 해하려거든 이 화로 밑에 깔릴 각오부터 해야 할 것이다. 집채만 한 사내가 이글거리는 화로를 들고 서 있으니 악당들은 그 기세에 눌려 오줌을 지리며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박서방은 겁에 질린 장인을 들쳐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구출에도 장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사위, 내 돈은 어찌 되었나? 조금만 더 하면 딸 수 있었는데 하며 헛소리를 해댔지요. 박서방은 산을 내려오다 가파른 절벽 끝에 장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의 순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호랑이 같은 눈으로 장인을 쏘아보았습니다. 아버님,
꽃분이가 서당에서 남몰래 눈물 젖은 주먹밥을 먹으며 버틴 세월을 아십니까? 아버님이 노름판에서 날린 돈 한 푼에 꽃분이의 살점이 한 점씩 떨어져 나가는 심정으로 제가 지켜봤습니다. 오늘 제가 아버님을 구한 건 사위로서의 도리가 아니라 내 각시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입니다. 박서방은 절벽 아래로 커다란 바위 하나를 발로 뻥 찼습니다.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며 떨어지는 소리가 산천을 울렸지요. 만약 다시는 술과 노름에 손을 대시면 그땐 제가 아버님을 업고 저 아래로 함께 뛰어내릴 겁니다. 젖은 가서 장모님께 아버님을 직접 넘겨드리는 게 꽃분이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사위의 서슬퍼런 경고와 절벽 밑에 아득한 깊이에 장인은 그제야 술이 확 깨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 잘못했네, 박서방. 내 이제 꽃분이 눈에 눈물 안 나게 하겠네. 박서방은 그제야 다시 허 웃으며 장인을 듬직한 등에 업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님. 그럼 내일부터 우리 집 과수원 마당 쓰는 일부터 시작하시지요. 땀 흘려번 돈으로 꽃분이에게 고운 꽃신 한 켤레 사주는 게 아버님이 하실 유일한 숙제입니다. 한편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꽃분이는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인을 업고 오는 커다란 박서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땀범벅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이 나 보였지요. 꽃분이는 대문 밖까지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박서방은 멀리서 꽃분이를 보자마자 다시 팔불출 눈빛으로 돌아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각시, 내 장인어른 모셔왔소. 배가 고파 죽겠으니 얼른 국밥 한 그릇 주시오. 꽃분이는 웃음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남편의 넓은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박서방을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천하태평 뚱보서방의 넓은 배 속에는 각시를 향한 바다 같은 사랑과 세상을 움직일 무쇠 같은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장인어른을 업고 돌아온 그날 밤 이후 황대감 댁의 아침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꽃분이의 아버지, 즉 박서방의 장인이었죠. 절벽 끝에서 사위의 호랑이 같은 눈빛을 보았던 장인은 정말로 술과 노름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사위네 과수원 마당을 쓸고 나무를 돌보며 땀 흘리는 기쁨을 알아갔지요. 가끔 노름판 근처에만 가도 사위의 그 묵직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몸서리를 쳤다니 박서방의 참교육이 효험이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조씨 부인의 태도 또한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장인을 업어오고 도박판을 정리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내심 아들의 듬직한 기계에 감복하면서도 한편으론 며느리 꽃분이가 더 예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와 우리 묻어난 아들을 사람 구실하게 만들었구나. 시어머니는 이제 꽃분이가 부엌에 들어오려 하면 손사래를 쳤습니다. 얘야, 너는 가서 복두 도령 좋아하는 감자나 좀 쪄다 주거라. 부엌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내 서방님 배나 더 든든하게 채워줘. 박서방은 여전히 세상 근심 없는 뚱보 서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꽃분이가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가려 하면 박서방은 어느새 나타나 손가락 하나로 바구니를 가볍게 낚아챘지요. 그리고는 자신이 발휘한 그 가공할 힘에 본인이 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이쿠 각시, 이 바구니가 왜 이리 가볍소? 내가 힘이 센 건지 바구니가 비어있는 건지 모르겠구려. 그럴 때마다 꽃분이는 남편의 통통한 팔뚝을 찰싹 때리며 서방님은 참 자기 힘도 모르고 그러세요. 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꽃분이는 이제 시집 올 때의 그 가녀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음식과 서방님의 지극한 사랑을 듬뿍 받은 덕에 얼굴에는 복스러운 윤기가 흐르고 눈망울은 더욱 초롱초롱해졌지요.
꽃분이는 매일 아침 남편의 머리를 직접 빗겨주며 속삭였습니다. 서당 때 그 뚱보 도령님이 제 서방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제가 도령님을 지켜드린 건 제 평생 가장 잘한 일이었나 봐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복두를 쏙 빼닮은 아기 복두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마당을 거니는 박서방의 뒤태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바보 뚱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 집 담벼락은 박서방 뱃살만큼이나 든든해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겠네 하며 부러워했더랬죠. 꽃분이는 이제 남편의 불룩한 배를 베고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푹신하고 따뜻하며 그 어떤 비단 베개보다도 마음이 편안했으니까요. 꽃분이가 슬쩍 물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또 다른 악당들이 나타나면 그때처럼 화로를 번쩍 드실 건가요? 박서방은 찐빵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각시, 나는 화로 드는 것보다 각시랑 떡 나눠 먹는 게 훨씬 힘이 나요. 하지만 각시 눈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맺히게 하는 놈이 있다면 그땐 이 화로가 아니라 이 집 대들보라도 뽑아 들 거요. 천하태평 뚱보 서방 박서방과 그런 서방님을 보물처럼 아끼는 꽃분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황대감댁 담장을 넘어온 고을에 행복한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울며 시집왔던 꽃분이가 이제는 고을에서 가장 크게 웃는 여인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연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허허, 각시. 오늘 저녁은 뭐요? 내 배가 벌써 고프다고 소리를 지르네. 박서방의 넉살 좋은 목소리와 함께 꽃분이네 집 위로 커다란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복두 서방의 사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자신이 부족해 보여도 오직 각시만을 바라보며 10년을 기다린 그 마음이 결국 꽃분이의 가슴을 열었고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